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상하정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 네 번째 챕터인 신경망과 오차 역전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먼저 경사하강법을 짧게 리뷰를 하고 유닛의 오차와 이를 활용해서 오차 역전파법이 신경망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계산 과정을 엑셀로 직접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사하강법 다시 살펴보기입니다. 신경망에서는 목적 함수인 비용 함수가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파라미터, 이제 가중치와 편향을 찾아나가는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 하게 되는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필기체 숫자 식별 신경망에 대한 예제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제는 입력 데이터가 4 곱하기 3의 픽셀 형태의 총 12개의 크기가 12인 입력 데이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에서도 총 첫 번째 입력층부터 12번째 입력층 크기가 12인 입력층을 갖게 되고, 좀 간단한 신경망 형태로 은닉층이 1개인 은닉층의 크기가 3개이고 출력층은 아웃풋 데이터가 크기가 2이기 때문에 1과 0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2인 출력층의 크기가 2인 출력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입력층에서 가중치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진 이 z값이 계산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활성화 함수에 적용이 되면 A1 두 번째 층에 첫 번째 유닛의 A 값이 결정이 되게 되고, 이 A1 값과 또 가중치 세 번째 층에 가중치가 곱해진 후에 이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Z 값이 계산이 되게 되고, 이게 또 활성화 함수 값에 넣어져서 일정 스레시홀드보다 높으면 1 아니면 0이 A1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 오차 값 C는 각 이 샘플 데이터 크기, 학습되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정답 데이터와 총 이 출력 데이터가 2개이기 때문에 이 2개 각각의 제곱에 각각 이 유닛의 정답 데이터와 출력된 데이터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2개이기 때문에 2개로 2분의 1을 해서 각각의 학습 데이터의 비용 함수를 구하게 되고, 전체 비용 함수는 이 데이터셋은 총 64개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64개의 제곱의 편차의 제곱, 즉 이 비용 함수를 모두 더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살펴보면 파라미터가 가중치와 이제 편향의 개수가 총 47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층이 총 12개이고, 각 입력층마다 첫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 층으로 갈 때 가중치가 3개씩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또 가중치가 은닉층에선 3개의 노드가 2개씩 있기 때문에 이 W 가중치에 대한 파라미터가 총 36 더하기 6이기 때문에 이제 42개가 있고, 바이어스는 총 5개가 있죠. 이 42개에 5개를 더한 총 47개의 파라미터를 계속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총 이 전체 코스트 함수의 이 47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미분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사하강법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 변수의 차례로 작은 값을
각각의 이제 이 변수의 작은 값을 더해서 조금씩 변화를 시켜 나갔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려면 이 함수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값을 아주 작은 값을 갖는 양의 상수, 즉 이 발자국의 크기라고 하죠. 이 방향과 발자국의 크기, 보폭을 정해서 함수의 변화값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값이 최소값인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이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울기가 되고, 이 얼만큼 가파르도록 얼만큼의 발자국으로 갈지를 정해서 이 경사하강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제 이 CT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64개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 신경망에 포함된 47개의 파라미터에 작은 값을 더해서 이 학습률을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컴퓨터는 미분을 47번, 이 미분을 총 47번 하는 것보다 이 작은 값을 더해서 변이 벡터를 계산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컴퓨터는 정확하지만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사하강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사하강법을 할 때는 이 기울기, 즉 미분을 계속을 해야 되는데, 이 미분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이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번째 이미지 데이터셋의 CK 비용함수 K번째 CK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47개 중에 하나의 파라미터, 첫 번째 이 가중치이죠. 여기서만 살펴보더라도 이 미분의 편미분의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 가중치에 대한 예시인데, 이 가중치는 이 최종적인 비용함수를 도달할 때까지 이 가중치는 이 세 번째 층의 첫 번째 출력값과 두 번째 유닛의 출력값을 통해서 계산이 돼서 총 이 부분이 여기 노란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계산되는 과정이 이 부분으로 계산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편미분의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편미분의 연쇄 법칙이 총 47개에 대한 파라미터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 47개에 대한 편미분을 총 64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다 구한 다음에 걔를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분을 총 몇 번을 하게 되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 미분을 하게 되는 계산을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미분 지옥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미분을 좀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해내는 것이 이 기울기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 즉 이 미분을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해본 것이 이 제곱 5차 C의 학습 데이터를 지금 이 전 페이지로 가고 싶은데. 이 학습 데이터, K번째 학습 데이터를 대입을 해서 각각 파라미터마다 미분을 구한 후에 이런 케이스들을 총 64번을 또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64배분의 편미분을 계산을 한 후에 더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계산 두 번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총 C에 대해서 한 번의 편미분만 계산을 한 후에 이후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대입을 해서 보면 한 번의 편미분만으로 전체 이 C 코스트에 대한 이 편미분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이제 미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성분은 학습 결과를 다 대입한 후에 이제 미분을 하는 것보다 먼저 이제 미분 값을 구한 다음에 상수 값을 다 이제 적용을 해서 더하면 그 계산이 훨씬 간단하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미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닛의 오차, 이 델타 값을 활용을 하면은 이 유닛의 오차를 변수로 두어서 이를 이제 점화식으로 수열처럼 표현을 해서 이를 이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경사 하강법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와 파라미터가 함수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신경망에서는 이 발자국의 크기와 또 기울기를 곱해서 조금씩 이 함수값의 변이 벡터를 구해서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경사 하강 방법조차 계산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옥차역 전파법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차역 전파법은 이 미분 계산이 되게 복잡한데 이 변수를 활용해서 점화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델타 값은 전체 코스트를 Z로 편미분한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분을 아까 이 복잡한 미분을 볼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연쇄의 법칙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변수를 중간에 넣으면 이 복잡한 미분 계산식이 간단하게 점화식으로 수열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에 이제 방금 살펴본 이 복잡한 미분 함수에서 표현되는 이 편미분을 지금 정의한 이 델타 값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미분 반정식을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인 C 비용함수를 가중치 두 번째 층의 은닉층의 가중치를 이 델타 값으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가중치는 이 Z를 중간에 넣어서 연쇄 법칙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 델타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은 자, 이 Z 값의 정의를 살펴보면 쭉 가중치와 입력 데이터의 페어와이즈한 곱에 편향을 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값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날아가고 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당연히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 대한 것은 x1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x1은 a로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 층의 첫 번째 입력 값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레이어에 대한 가중치도 이 델타 값으로 이 변수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도 이제 중간에 이 z 값을로 연쇄 법칙을 통해 이 편미분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정의한 대로 이 델타 값으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z에 대한 정의가 가중치와 이 a에 대한 페어와이즈한 곱의 플러스 편향 값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으로 날아가게 되고 얘에 대한 계수처럼 보이는 이 값이 미분 값으로 도출이 되게 돼서 이렇게 이 값은 이 변수의 A1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유닛의 값으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총 이게 L이 2일 때의 얘에 대한 편미분 값, C에 대한 E에 대한 편미분 값, 얘는 L이 3일 때의 비용함수를
이제 웨이트로 편미분한 값을 표현해 보았고, 저희가 또 이제 연쇄 법칙을 할 때 편미분을 해야 되는 것이 B 값이죠. 이 B 값도 L이 2일 때와 L이 3일 때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 값은 이제 중간에 Z를 연쇄 법칙을 해서 넣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쉽게 정의한 변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 자, 이 부분은 1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Z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유닛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잠시만 색깔을 좀 바꿔서, 그리고 얘는 B1의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유닛의 편향에 대해서 지금 편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반대로 0으로 날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고, 얘에 대한 개수는 1이기 때문에 1만 남게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층에 대한 첫 번째 유닛의 바이어스로 C를 이제 편미분한 값도 동일한 방법으로 델타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연쇄 법칙을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복잡하게 편미분의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하면 식이 매우 복잡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이 C를 이제 Z로 편미분한 이 델타 값을 활용하면 여기에 써 있는 이것들이 모두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값으로 표현된 것을 이제 좀 일반화를 해보면, 이 전체 코스트를 가중치로 편미분한 것은 그 층의 델타 값에 그 이전 층의 활성함수에서 넣은 값, 그리고 이 바이어스는 그 델타 값, 그 층의 K번째 델타 값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했던 이 값 자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유닛에서 첫 번째 유닛으로 가는 가중치는 두 번째 층의 이제 첫 번째 델타 값으로 표현하게 되고, 입력 값이죠. x1은 a11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입력층의 첫 번째 유닛에 활성함수에 넣은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이 L층과 이제 L-1층의 뭐 A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봤을 때 해당 층이면 그 후의 층, 뭐 연쇄적으로 수열의 관점에서 이 델타 값의 관계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봄으로써, 그럼 최종층의 한 개만 구하면 그 은닉층 것도 뒤집어서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역전파를 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 은닉층 값의 이제 델타 값을 구하게 되면 그 입력층의 또 델타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런 식을 이제 모든 학습 데이터에 맞게 비용함수의 이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 이 오차 역전파법을 활용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델타 값을 활용을 해서 신경망에서의 오차 역전파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얘는 이제 유닛의 오차, 즉 이 델타에 우리가 이 유닛의 오차를 델타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를 이제 L과 L 플러스 1 간의 이 층 사이의 점화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문제로 보았던 이 복잡한 미분 계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오차 역전파법을 사용하는 목표는 이 비용함수 C의 최소값 찾기 문제이고, 우리가 이 최소값을 구할 때 뭐 미분을 해서 0인 값, 뭐 극대값, 극소값을 후보로 두고 걔를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 이때 또 발견했던 문제점이 이 복잡한 미분의 계산을 편미분 값을 점화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문제 또한 이제 해결을 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출력층에 이 유닛의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되면 예제에서는 이제 세 번째 층이 출력층이 되고 이 크기가 1, 2 두 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AZ로 해서 연쇄 법칙을 통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출력층의 유닛의 오차는 이 Z로 정의가 되는 Z로 편미분한 값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얘를 이제 A로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쓴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델타 L의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 끊어가는 포인트 저희가 먼저 출력층의 유닛의 오차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열의 점화식 개념을 이용해서 출력층 유닛의 오차를 계산을 합니다. 예제에서는 층이 세 번째 층이 출력층이죠. 그래서 그리고 유닛은 총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를 A로 표현을 해서 연쇄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출력층의 이 델타 값은 비용 함수를 이 세 번째 층의 Z로 편미분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고 얘를 이제 활성화 함수로 편미분한 값을 연쇄 법칙을 통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 첫 번째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를 보면 이 활성화 함수를 Z로 편미분한 값이 그냥 이 Z 자체가 하나의 A는 A 함수는 Z의 변수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편미분으로 쓰지 않고 A'Z로 바로 써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일반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 출력층을 L이라고 했을 때 이 L층의 유닛의 오차는 활성화 함수의 미분한 값, Z로 미분한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제에서 이제 델타 값을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넣어서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때 근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분한 값이 자기 자신 곱하기 1 마이너스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레퍼런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코스트를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계산, 여기랑 여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 부분, 색깔 좀 바꿔서,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첫 번째 유닛에 대해서 A의 편미분할 값인데, 자, 우리가 이제 3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자, 이 C를 지금 A로 편미분한 값을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A에 대해서 표현된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2차 함수의 미분을 계산을 해보면 A 제곱이 있기 때문에 걔는 2A가 되는데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A만 남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AK가 있으니까 K가 또 마이너스로 남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미분이 있다라고 보면 걔를 이제 미분하면 그래서 A만 남고 마이너스 T1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곱의 오차식을 A로 편미분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계산을 했고 여기 이 부분은 자
여기 보이는 이식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되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이걸 썼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델타 값을 보면은 얘는 출력층의 출력값이죠. 그리고 얘는 정답 데이터고, 얘는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얘도 출력값에 이 z값을 넣으면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출력층의 이제 각 유닛마다의 오차를 세 번째 층의 이 출력값과 이 z값, 그러니까 이 z값 알면 당연히 이 a값 알겠죠? 이 t값 정답 데이터 알죠? 그래서 쉽게 이 세 번째 출력층의 유닛의 오차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출력층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은닉층, 그 앞에 층에서의 유닛의 오차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닛의 오차를 L층과 L 플러스 1층 간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층의 유닛의 오차는 총 비용 함수를 이제 Z로 값으로 편미분한 값으로 정의를 저희가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이 값을 구하는데 얘 연쇄 법칙으로 Z랑 A 값으로, 그리고 얘도 보면 이 세 번째 층인데 첫 번째 유닛을 통해서 가는 것과 두 번째 유닛을 통해서 가는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 자, 지금 이 비용함수로 갈 때 이 Z에 대한 편미분, 이 두 번째 층일 때의 계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 Z가 이 제곱 오차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제곱 오차와 또 이렇게 생기는 제곱 오차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연쇄 법칙으로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연쇄 법칙이랑 이쪽 라인을 타게 돼서 이 제곱 오차로 가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지금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닛의 z값과 a값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과 두 번째 유닛 값을 통해서 이 세 번째 레이어로 가게 되는 것으로 이 두 개의 합으로 지금 두 개의 경로로 발생하게 되는 C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된 복잡한 식이 얘는 델타의 정의에 의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두 번째 이 식은 가중치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의가 있죠. 그래서 이 z 여기 있죠. z 값은 이거 더하기 B인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z 값은 그 두 번째 층의 출력값에 가중합을 한 다음에 플러스 편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 번째 층의 z 값을 두 번째 층의 a 값으로 편미분을 한다. 그러면 얘는 날아가고 여기 이 부분만 미분이 돼서 남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a를 또 z로 편미분한 것은 편미분이 아니라 그대로 미분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이제 첫 번째 유닛이 아니라 i번째 유닛으로 일반화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풀어서 쓰면 이제 L번째 층의 히든 레이어다. 그러면 이 델타 L번째 층이면 L 플러스 1층의 델타 값과 이 가중치의 페어와이즈한 값에 이 A 값을 미분한 값을 넣은 것,
이라고 일반화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세 번째 층, 그러니까 마지막 출력층의 이 미분값만 한 번만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층 값도 이 앞서 구한 이 델타 값에 가중치 값은 이미 아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이 미분값만 넣으면 되고, 그것도 이제 앞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으로 지금 은닉층에서의 델타 값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은닉층의 이제 델타 값을 이제 미분을 하지 않고 이미 계산한 값과 이미 주어진 값을 통해서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층, 즉 이 은닉층의 유닛의 오차도 이 출력층의 유닛의 오차로 계산이 가능하다. 즉 이제 미분을 하지 않고 값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출력층에 있는 유닛의 오차, 맨 처음에 저희가 구한 그것만 구하면 다른 유닛의 오차는 편미분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두 번째 층의 델타 값은 이 세 번째 층의 값으로 모두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계산한 것을 엑셀을 통해서 한번 직접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의 오차 역전파법을 엑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읽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선 엑셀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12개의 픽셀로 표현되기 때문에 리스트로 0, 111, 101, 101, 111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 데이터는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엑셀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계산되는 값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데이터는 1번부터 쭉 이렇게 64개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픽셀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각 학습 데이터에는 정답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0을 나타내는 숫자면 t1 값이 1이고 t2 값이 0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반대로 이 학습 데이터가 1을 나타내는 거면 t1 값이 0, t2 값이 1인 데이터 셋입니다. 보통 이제 학습 데이터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보았고요. 이 학습을 먼저 할 때에는 가중치와 편향을 먼저 임의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서도 이 가중치와 편향에 대해서 있고 각 가중치는 은닉층의 유닛마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층의 유닛 2개마다 가중치가 주어지게 되고 바이어스는 이 유닛마다 또 있게 되겠죠. 여기선 얘는 첫 번째 층에서 두 번째 층,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의 첫 번째 유닛에서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유닛으로 가는 가중치죠. 근데 첫 번째 층에서는 12개의 유닛이 있고 그래서 유닛이 있기 때문에 총 이 두 번째 은닉층의 첫 번째 유닛으로 가는 가중치가 12개씩 총 36개가 있게 되고 제가 이제 아까 앞서 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가 총 47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 이 엑셀에서는 난수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파이썬에서도 난수를 뽑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 크기에 맞춰서 난수를 직접 넣는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률은 작은 양의 상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우선 0.2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0.05, 0.1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습률과 이 파라미터의 초기 값을 정규분포 난수를 통해서 설정된 값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유닛의 출력값과 이제 오차 C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차 역전
역전파법이기 때문에 출력층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은닉층에서의 또 C값 이렇게 이제 더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C값은 이 계산되는 걸 보면 이 정답 데이터에서 출력층이 내놓은 값을 뺀 이 편차의 제곱과 이 두 번째 값에 대한 제곱을 반으로 나눈 값으로 C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각 변수값을 계산을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은닉층은 입력값과 가중치를 각각 페어와이즈하게 곱한 값, 이 선프로덕트 함수를 썼네요. 각각 이제 곱한 값을 더한 값과 마지막으로 이 바이어스를 더한 값으로 이 은닉층의 값이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은닉층 당연히 세 번째 가중치로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시그모이드 함수 이 z값을 받아서 넣게 되고, 그래서 a 값이 도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1- 또 이 함수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은닉층에서의 미분값도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층의 이 z값은 또다시 이제 이 a 은닉층에서의 출력값과 그 다음에 이 출력층에서의 웨이트 값을 페어와이즈하게 곱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한 값으로 z 값이 표현이 되게 되겠고, 당연히 이 값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표현이 되게 되고, 얘도 이제 미분한 값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첫 번째 이 난수를 넣었을 때 코스트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코스트가 0.2386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델타 값을 통해서 이 값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5차 역전법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 델타 값을 구해보면 먼저 출력층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값을 통해서 은닉층을 하는 식으로 역전파를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 비용 함수를 세 번째 층의 a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이 마지막 층에서 이만큼 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얘를 계산을 하는 이유는 기억을 되돌려서 지금 출력층의 델타 값 구하기를 살펴보면 저희가 일반화한 식이 이 C를 A 값, 이 출력층의 A 값으로 편미분한 값에 이 A 함수의 도함수 값을 곱하는 식으로 저희가 일반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 C를 A로 한 값이 무엇이냐라고 또 보았을 때 얘가 A에서 T 값을 뺀 값으로 저희가 이 제곱의 오차식을 편미분했을 때 이렇게 간단한 함수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얘로 뺀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얘는 이 A 편미분한 값에 이 값을 곱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 출력층의 델타 값은 C를 A로 편미분한 값의 A 프라임 값인데 여기 이 값은 얘로 표현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기 때문에 걔를 이제 계산을 한 것이 이 값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두 번째 유닛 출력층의 두 번째 유닛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출력층의 델타 값을 구하게 되었고, 은닉층에서는 이 출력층의 웨이트 값과 출력층의 델타 값의 행렬 곱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어와이즈하게 각각 위치마다 곱한 이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얘는 얘에다가 얘를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 역시 저희가 까먹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처럼 은닉층은 출력층, 그 다음 층에서의 델타 값과 그 다음 층에서의 웨이트 값을 쭉 페어와이즈하게 더한 다음에 이 A 프라임의 L층, 이 은닉층에서의 프라임 값을 더한 거, 곱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엑셀로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다음 층에서의 값, 그러니까 은닉층을 하려면 출력층의 델타 값과 출력층에서의 주어진 웨이트 값의 곱에 이 은닉층에서의 프라임 값을 곱한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닉층에서의 델타 값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출력층과 은닉층에서의 유닛의 오차를 저희가 계산을 했고, 자, 이 유닛의 오차에서 제곱 오차 C를 편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배웠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각각을 다 얘로 여기를 얘로 곱해가지고 쭉 곱한 값이고, 얘도 이 값을 그대로 얘는 썼네요. 얘는 그대로 이 값이 나온다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었죠. 출력층도 얘랑 얘를 이 함수랑 이 행렬이랑 이 행렬을 크기를 맞춰서 곱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C 값을 웨이트로 편미분한 값인데 얘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 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이 C를 웨이트로 편미분한 값은 그 층에서의 델타 값에 그 전 층에서의 A 값을 곱한 것이라고 저희가 일반화를 했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층이다 이러면 은닉층 이 입력값에 요 은닉층에서의 델타 값을 곱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B 값도 저희가 다 일반화를 했었죠. B 값도 L층, 그 자기 자신의 층의 델타 값 자체라고 저희가 일반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층의 은닉층면 두 번째 층의 델타 값으로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각 유닛의 모든 것을 값을 채울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출력층에서는 이 값과 동일하게 해서 값을 맞춰서 입력하면 편미분 값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64개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제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각각 모든 것의 편미분 값의 합, 얘도 합, 이 모든 64개에 대해서 쭉쭉쭉 합을 하게 되고, 이 구한 이 C에 대해서도 쭉쭉쭉 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을 모든 64개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채우게 되고, 다음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 얼만큼의 변이 벡터로 활용을 할지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기 설정한 파라미터 값에서 우리가 얼만큼 기울기를 이제 정한 거죠. 얼만큼의 방향으로 우리가 정한 얼만큼의 보폭으로 갈지를 정해서 두 번째 학습 회차에서
사용할 이제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갱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회차 값도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하게 되고, 걔에 대해서도 64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또 쭉 계산을 한 다음에 이 C 값을 구하게 되고, 그럼 이제 또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기울기를 또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울기만큼 다시 또 3회차를 반복을 하게 되고, 또 4회차를 반복을 하게 되고, 쭉쭉쭉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이 최종적으로 이 CT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보면, 최소가 계속 이게 줄어들면 또 하게 되고, 3.4였죠? 2.8이죠. 그럼 또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서는 0.254에서 또 계산했을 때 0.245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할지 이터레이션 룰을 또 정의를 해서 최소값이 나올 때까지 학습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오자역 전파법을 엑셀로 하는 과정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